안녕하세요. 바람이입니다. 오늘도 오미호의 소설집 공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5개의 개별 이야기 중에서 오해할 결심 읽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401페이지인 것 같아요. 산 사람이 죽은 사람 하나를 이기지 못하니 타고난 본인 업보라 해도 과한 부분은 있구먼. 힘센 무당 서너시 붙어도 쉽지 않겠네 그려. 저리 단단히 얽힌 심줄을 어찌하면 끊어낼꼬. 최근 이상 행동이 반복되고 있는 동거인 형우를 보자마자 터진 무당의 공수다. 형우는 두어 달 전부터 시작된 이상 증세로 일상생활 전부가 마비된 상황이다.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밤낮 없이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고 심할 때는 눈이 뒤집혀져서 괴성을 질러대곤 했다. 그러한 행동을 말리기라도 하면 방바닥을 떼굴떼굴 굴러다니며 깔깔 웃다가 다시 금방 서러운 표정을 짓고는 펑펑 울기 일쑤였다. 뇌신경 과학자로서 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형우가 하루아침에 사회적인 모든 활동은 물론이고 먹고 자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명 유지 활동마저 불가능해진 것이다. 국내외 저명한 의료진이 시행한 각종 검사에서도 형우가 겪고 있는 이상 증세의 원인은 밝혀내지 못했다. 이대로라면 곧 정신병원 독방으로 직행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 명백했다. 지난 5년 가까이 형우의 동거인이자 유일한 보호자이기도 했던 나로서도 이제는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었다. 날로 악화돼 가고 있는 형우의 상태를 이대로 더 방치하다가는 형우뿐 아니라 지구생물학자로서 살아온 나의 삶도 붕괴될 위기에 처할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다. 솔직한 나의 감정을 말하자면 나는 지금 공포감에 휩싸여 있다. 형우가, 아니 나란 존재가 두려움 자체가 된 것이다. 한 사람의 생애가 무너진다는 것을, 또 그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일상을 공유했던 존재로서 어떻게 손쓸 사이도 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 참혹한 경험이었다. 과학자로서의 모든 지식과 지혜와 경륜을 동원해도 형우가 겪고 있는 이상 증상에 대한 실마리조차 찾을 수 없었다. 가장 큰 두려움은 존재의 붕괴의 과정이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찰나였다는 점이다. 과학자로서 다져진 나의 이성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폭풍 속에 밝힌 촛불 한 자루보다 한심할 따름이었다. 당집을 찾은 것은 그래서였다. 흡사 첩보 영화에서나 봄직한 작전을 수행하는 스파이처럼 나는 병원 침상에 묶여있던 형우에게 수면 유도 음료를 마시게 하고 잠이 든 현우를 들쳐업고 큰 신을 모신다는 무당을 수소문해서 달려왔다. 천지사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형우의 온전한 의식을 되찾기 위해 매달릴 곳은 없었다. 아니, 찾을 수가 없었다. 아직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형우의 가슴에 손을 얹은 채로 모라모라 중얼거리고 있는 저 무당만이 내게 남은 마지막 희망인 셈이다. 또한 내가 형우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마음 보탬이기도 했다.
몸에 있는 수분이란 수분은 모조리 빠져나가 버린 것처럼 앙상해진 형우가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는 중이었다. 형우의 팔과 다리를 잡고 있던 당집 실장과 제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지만 형우는 의외로 차분한 표정으로 눈을 떴다. 그리고 눈동자를 천천히 돌려가며 당집 천장에 매달린 알록달록한 천이며 벽에 붙여진 탱화 등을 살펴본다. 예상과 다른 형우의 다소곳한 태도에 턱 밑까지 올린 긴장이 풀려진 나는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리고 기진맥진한 몸을 풀고 앉아 무당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무당은 형우 옆에 와서 앉더니 손짓으로 제자들을 물리고 자신이 직접 형우를 일으켜 세워 앉혔다. 둘이면서 하나인데 하나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으니 의식이 갈렸어. 가로 열고 나를 돌아보며 가로 닫고 하나는 저승으로 하나는 이승으로 잡아 끌고 있으니 이쪽도 저쪽도 운전하지 못할 수밖에. 이댁 가중 선대 조상 업력을 타고 내려온 일이니 삼신 탓을 할 수도 없고 둘로 나뉜 몸이라도 의식을 공유하고 있었으니 예고된 사단일세. 찔찔 혀를 차며 바닷속에 가라앉은 넋부터 건져야 한다고 하시네. 그것부터 찾아보시라네. 형우는 무당의 말을 듣는지 마는지 초점 없는 눈으로 앉아있을 뿐이다. 헤헤 하고 벌린 입으로 투명한 지렁이처럼 보이는 침이 매달려 길어지고 있는 중이다. 보다 못한 내가 나설 수밖에 도리가 없다. 혹시 형우 쌍둥이 동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우 동생이라면 섬에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말씀은 형우 동생이 죽기라도 했다는 말씀입니까? 형우가 쌍둥이라는 것과 형우 동생이 육지에서 4시간은 좋게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작은 섬에서 평교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형우가 일부러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우연히 동생과의 전화통화를 엿들었을 때 동생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보육원 출신 부잣집 양아들이었다면서 동생이 있었어? 라고 물었을 때 형우는 땡땡섬에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 일란성 쌍둥이 동생이 있다고 대답했다. 형우와 동거인으로 살기 시작한 지 7, 8개월이 지날 무렵이었다. 동생이 있었다는 그것도 일란성 쌍둥이 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았다는 점이 내심 섭섭했지만 형우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긴 문제였다. 쌍둥이였다면 우리 할머니 말씀이 맞아 들어가는구먼. 서두르시게 동생 넋부터 건져내고 길 갈라주는 것이 급선무야. 가로 열고 형우의 양쪽 어깨를 잡아 누르며 가로 닫고 이 사람아 고집을 부릴수록 동생이 힘들어져. 가로 열고 형우의 얼굴을 매섭게 노려보며 가로 닫고 이제껏 자네에게 양보하고 희생한 인생 이제야 제 갈 길 찾아가겠다는데 그걸 막아서면 쓰나 시간이 없다 하시네. 천년에 한 번 당도하는 황금 돛담배를 타야 쓰네. 내 도와줌세. 그러니 어서 자네 동생이 있는 곳을 말하시게나.
무당의 말은 날카로우면서도 무거웠다. 형우의 어깨를 잡은 무당의 양손에도 힘이 실리고 있었다. 나는 무당의 앞으로 다가가서 진정하라는 눈짓을 하고는 내가 궁금한 점을 먼저 질문했다. 형우가 동생을 보내주지 않고 막아서고 있다니. 형우 옆에는 줄곧 제가 있었습니다. 같이 생활한 것만 4년째입니다. 그런데 동생을 잡고 있다니. 그게 당최 무슨 말씀인지. 그거야 낸들 알 수가 있나. 분명한 것은 높은 차원에서 선택받은 동생분이 제때 그 배를 타고 가야지만 귀한 공부를 할 수가 있다고 하시네. 그런데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사람이 그것을 잡아 메고 막아서고 있어. 가로 열고 형우의 어깨를 다시 잡아 누르며 가로 닫고. 이복의 자네, 형이라는 사람이 어찌 그리 이기적이란 말인가. 무당은 진정하라는 나의 눈짓이며 질문에는 아랑곳도 하지 않고 형우의 눈만을 뚫어지게 쏘아보며 좀 아까보다 더 세게 어깨를 잡아 눌렀다. 보다 못한 내가 형우의 손을 잡고 사정하듯이 말했다. 정 박사, 지금 이 무당 선생님 말씀이 사실인가? 정 박사, 말을 해보게. 자네의 말을 해보게. 동생의 의식을 잡고 있냔 말일세. 그렇다면 동생의 육신은 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형우는 초점 없는 눈으로 그저 흔들리고 있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기 싫은 것 같기도 했고 대답하는 방법을 아예 잊어버린 것도 같았다. 이 사람이 정녕 내가 알고 있는 형우가 맞는가? 전기적 네트워크이자 화학적 기계장치인 뇌의 주관적 경험이라는 내면적 우주가 뇌와 신체를 통해 펼치고 있는 생물학, 물리학적 과정 사이의 통찰을 멋들어진 이론으로 정립해 나가던 천재 뇌신경과학자 정형우 박사, 당신이 맞느냔 말이다. 정 박사, 아니, 형우를 처음 만난 것은 7년 전이었다. 의식과 자아를 바라보는 생물학과 뇌신경과학이라는 주제로 열린 생물학회 주최 학술 대회에서였다. 당시 학술 교류 협력 활동을 통한 통섭의 무게를 든 학회장 아이디어로 호텔 룸메이트를 타 분야 학자들로 무작위로 배정했는데 그때 만난 룸메이트가 형우였다. 2박 3일간의 학술대회 일정을 소화하는 동안 나는 형우의 광대하면서도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신선한 지식적 사유와 문학과 종교와 철학을 아우르는 매끄럽고도 화려한 화술 언어 감각에 압도당했다. 땅콩알 하나 같은 사소한 사물을 안주 삼아 시작한 대화도 매번 아침 해가 떠오를 때까지 흥미진진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저 여기까지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